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1대7 특급 방어전입니다. 한 후보가 다른 7명 후보들의 질문 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쳐 다각도로 검증을 받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제는 자유이고요. 총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실 부탁드리고요. 이 토론의 취지에 맞게 여러 후보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 때 서실 답변자 최문순 후보입니다.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 슬로건은 당신은 귀한 사람, 오직 당신입니다. 네, 최문순 후보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거수해 주시죠. 예, 제일 먼저 양승조 후보께 들으셨습니다. 예, 최문순 후보에게 두 가지 점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소득 여기율이 한 23%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방에 은행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충청남도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무료와 전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버스비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버스비를 무료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충청남도의 정책을 전국 정책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문순 후보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양승조 후보님, 우리 양반 감자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드린 양승조 후보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은행이 없다는 문제가 우리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나 충청도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도 그것이 전부 역에 유출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은행을 세우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이 은행의 허가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주질 않아서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지방은행이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혹시 양승조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지방은행법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도 이렇게 전부 큰 은행이 대형화돼서 지방의 세포처럼 이런 금융이 돌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5세 무료화 저도 바로 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까 이재명 후보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먼저 손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우리 최 후보님께서는 언론인 출신이시죠. 근데 언론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장에 다닐 때 광주는 폭도들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알아서 저도 폭도라고 비난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평생의 짐이 되고 있는데 결국 언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대한 그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강력한 징벌배상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도는 전국에서 최고로 신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신뢰도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낮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를 정파성, 또 상업성, 그리고 비윤리성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문제를 다룰 미디어 특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계실 때 미디어 특위를 만들어서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해서 지금의 언론 체제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미디어 특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 드신 순서대로 추미애 후보 질문하시죠. 네, 우리 최문순 후보님께서는 사회 책임제를 말씀하셔서 주택, 육아, 교육 이렇게 사회 책임제를 말씀하셨는데 한 30조 예산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재원 마련 아마 저는 재정 개혁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 추미애가 대통령이 된다면 같이 일하고 싶은데 최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유일한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귀한 감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드렸는데요. 지금 작년에 우리 저출산 예산에 쓴 돈이 47조입니다. 저출산 예산에만. 그래서 제가 제안된 사회 책임제 그것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3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만 갖다가 제대로 쓰더라도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직 사회 책임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취직 사회 책임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현 상태의 실업자 110만 명을 취직시켜 드리면 거기에 드는 돈이 13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게 되면 실업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실업수당에 나가게 되는 돈은 14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에 나가는 돈이 취직시키는 돈보다 더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추미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오히려 조정하지 않아도 남아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짰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 추미애 후보님께서 가시면 이걸 꼭 최우선 과제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시간 아까밖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을 안 하신,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같이 일할 생각이 없으신가? 네.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자는 정세균 후보입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죠. 정세균 후보의 슬로건은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입니다. 주요 공약은 청년 정책, 주거시장 안정 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자리하셨고요. 네, 정세균 후보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네, 김두관 후보 제일 먼저 들으셨습니다. 질문하시죠. 어제불로 코로나 확진자가 1257명으로 늘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코로나를 극복을 위해서 총리 재임 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 코로나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유엔 경제개발기구에서 웅크타드에서 57년 만에 대한민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규모는 지탱이 됐지만 삶의 질은 OECD 40개국 중에서 지금 28위, 29위를 넘나들고 있는데 네, 질문 요약해 주시죠. 네. 우리 내용적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정말 큽니다. 백신 접종이 예정보다는 빨리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8, 9월 되어야 70%가 될 터이니까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데 적극 공감을 하면서 복지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것이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지 않으신 분 좀 중심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예, 최문순 후보 질문하시죠. 네, 도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쿄올림픽에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지난번에 독도 문제 때문에 보이콧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으로서는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오히려 삼는 역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생각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 문제입니다. 물론 인접국인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해관계나 현안 문제 때문에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국민들의 태도를 일관되게 그리고 강력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고 싶으신 분요? 있습니까? 예, 다른 분 없기 때문에 이재명 네. 후보에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정 후보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이제 1억의 그 씨앗 통장, 미래 씨앗 통장. 네, 미래 씨앗 통장은 사실 이제 학계에서 말하는 기초자산제 또는 그렇습니다. 기본자산제에 예. 해당이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는 20년간 일정액을 계속 부어서 1억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역시 매월 얼마씩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왜 한쪽은 저는 포퓰리즘이고 우리 후보님의 그 정책은 왜 포퓰리즘이 아닌지 그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를 갖지 못한 흙수저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무언가 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찬스가 있는 청년들은 무언가 디딤돌을 가지고 저 앞에서 출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만 20세가 되었을 때 뭔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고 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또 그 재원은 상속, 증여세 이런 것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제는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출함으로 해서 그냥 금방 써버리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작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저의 정책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자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죠.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은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주요 공약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성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하시고 기다리신 게 아마 이때 아닌가 싶은데 예, 박용준 후보 먼저 잠깐 손 드셨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기본주택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토론회 때 기본주택 관련해서 제가 우려했던 건 할 수 있는데 왜 기본주택 관련해서 시행을 하지는 않고 그 홍보용 모델하우스 짓고 또 여러 방송 홍보 또 뭐 차량 홍보 기타 홍보로 이렇게 홍보비만 쓰고 계시냐 참 이상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단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차 토론회 때 거기가 어디냐 여쭤봤더니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다음에 그럼 알려주시겠냐 그래서 예 그리고 오늘 알려주시기로 해서 제가 경기도가 그 공고한 모든 사업 내용들을 다 봤는데 질문으로. 기본주택은 없어서요. 어디를 기본주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규모의 기본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경이 일부 필요하고, 즉 그 기본주택 유형,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할 수 있는 유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금융 지원을 좀 기존제를 조금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정부 요청 중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남양주 다산의 지금 지구인가 있습니다. 그 블럭이 한 500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안양의 안양역 근처에 한 200세대 정도를 지금 현재 착수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기본 주택이 가능하다는 걸 정부에 보여드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다 이거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약으로 앞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제도를 바꾸어서 경기도 전역에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85% 정도는 영구인 임대주택 35%, 그다음에 기본주택 50% 이렇게 공급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낙연 후보께서 손 드셨는데요. 질문하시죠. 예, 우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실상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장모님이나 부인 등 가족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장모 문제 등에 대한 본인의 말 바꾸기 같은 것으로 뭔가 그 허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우선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하신 말씀, 그리고 일부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예산 없이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일부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또 조세 감면을 축소해서 또 중기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받아서 타당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전원에 대해서 고액으로 올려가는 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는 있는데 저번에 이광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생애 주기별로 청년 먼저 한다든지 또는 지역별로 농촌 지역을 먼저 한다든지 또 부문별로 따지면 장애인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역으로 넓혀가는 방법도 있죠. 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만 오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하다면 안심소득, 부의소득세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과정을 가지고 정책이 좀 정치하게 변하는 과정, 또 생각이 좀 바뀌는 과정을 거짓말하는, 또 말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억울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양승조 후보께서 손을 드시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보면요. 네. 24세에는 25만 원씩 4번 한 100만 원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23세, 26세, 27세 청년의 범위 굉장히 넓은데 네. 그건 아주 제한적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는 기본소득 개념을 가장 많이 구현한 도입니다. 예컨대 행복금수당을 예, 아동수당에 짧게 도입하는데요. 이거는 36개월까지 10만 원씩 하면 한 360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제한적인 문제를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중앙정부는 이제 재정력이 지방정부보다 나니까 청년 기본소득도 중앙정부에서 하면 훨씬 넓게 또 더 많이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주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수고하셨고요. 다음 답변자는 양승조 후보입니다. 자리로 나와주시죠. 양승조 후보의 슬로건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고요.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양승조 후보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은순 후보 먼저 하시죠. 네, 존경하는 양승조 후보님, 주 4일 근무제가 아주 신선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서 과거에 보면 해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파산을 하는 사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치문순 후보님께서는 아주 적절하게 그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 4일제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겁니다. 일단 주 4일제가 가능한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공공기관, 또 공직자 이런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는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한 1967시간 정도입니다. 독일의 1386시간, 덴마크의 1380시간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이 주 4일제 주장을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겠다. 두 번째, 문화, 내적, 관광 스포츠를 또 진작시키겠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은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 일시에 전반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그런 문제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결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께서 제일 먼저 드셨다고 이제 지적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이 사각지대에서 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양 후보님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법인세도 좀 차등화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분권형 개헌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는 그런 정책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 5대 도시의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5대 도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이나 수원, 천안까지도 이렇게 포함하자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대도시의 도심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역의 분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정세균 후보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도심철도 지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선후 관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불균형 발전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한 50% 넘게 거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통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 이런데 여기에 또 5대 도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순위는 우리가 지방의 공동화,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김두관 후보도 손을 드셨죠? 예, 질문하시죠. 양승조 우리 후보께서는 아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걸 굉장히 원하고 계시죠. 네. 저도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 세종시로 옮겨가서 행정수도 완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문제 때문에 29일 단식도 하셨는데 지금 추진 속도가 매우 느려서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12km 이상이 빠지는 20일간 단식 투쟁을 한 바 있는데요. 이건 차기 정부 넘기기 전에 골격을 이번 정부 안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약속한 바가 뭐냐면 어떤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겁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 미루지 말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런 그 세종시 의사당,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 지난번에 이하찬 대표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이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지켜야 되죠. 저는 그러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새 정부에 부담을 준다든가 숙제로 남겨두지 말고 이번 정부에서 깨끗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짧게 좀 질문하시죠. 제가 예, 짧게. 이재명 후보 해주시죠. 사실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사실 주요 정책이었는데 이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회개한 논리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헌법 개정이 된다면 이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말씀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헌법에 아예 수도 문제를 명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국가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헌법에 명문화 또는 법률을 위임하는 헌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자는 박용진 후보입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죠. 박용진 후보 슬로건은 발상전환정치 새로운 길 박용진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감세, 청년 전월세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신문순 후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는 후보들 가운데서도 제일 젊어서 제가 햇감자라고 이름을 붙여드리고 성장 과정도 진보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공약을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감면 이거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신자유주의 때문에 우리가 빈부격차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로 빈부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햇감자 해명해 주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법인세 감산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자유주의자냐, 그분들이 우파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마크롱, 또 클린턴, 슈레더, 그리고 블레어 이렇게 다양한 선진국의 지도자들도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감세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조세 정책도요. 증세할 수도 있고 감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민주당 정책이 있고 우파 정당의 정책이 있습니까? 정책은 그냥 국가 경영의 지도자가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감하고 자신 있게 우리 경제의 성장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입니다. 오히려 부동산과 금융자산가들에게는 저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요? 안 하신 분도 제가. 계시는데 이재명 후보도 많이 하셨고요. 혹시 이낙연 후보 손 드셨으니까 말씀하시죠. 예,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가족부 업무의 부분적인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든가 하는 여성가족부의 본질적 업무는 유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가부 폐지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참여하고 있는 온국민 행복정치연구소의 소장을 맡아주신 우석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만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그 부처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기재부부터 폐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논란이 제일 많으니까요. 여가부가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서 국민의힘의 그 대선 주자들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 돈으로 절약해서 제대한 우리 사병들, 인들의 지원 비용으로 쓰겠다는데요. 아이고야, 이거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고약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나누고 가르고 갈등을 유발하고 이렇게 정책을 하셔서야 쓰겠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분이 없으시면 이재명 후보께 드리겠습니다만, 예, 김두관 후보 질문하시죠. 최근에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모병제를 제안을 하셔서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2007년 대선에서 제가 컷오프 됐지만 그때 모병제를 제안을 해서 네, 기억합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정예 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병제가 필요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박용진의 모병제 구상은요, 모병제를 정예 강군화하는 것 플러스해서요, 모든 국민들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그 의무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사실상의 남녀평등 복무제입니다. 이 남녀평등 복무제는 바로 예비군 제도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모병제를 통해서 정예 강군, 그리고 이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남녀평등 복무제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뒷받침하면, 혹시나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한 6위에서 7위 정도 되는 군사 강국인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아쉽게도 1위부터 한 5위 정도에 다 꽉 차 있거든요. 이 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남북관계가 조금 완화되고 조정된다 하더라도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안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들에서 한 500만, 600만이 현역 군인으로 징집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안보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 번 드셔서 네. 짧게 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짧은 답변 시간이니까. 네. 국부펀드 7%면은 수익률이 그 정도면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진짜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정도면은 굴지의 세계적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은 그 40년 동안 연 평균이 20%였고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답변자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자리로 나와주시죠. 이낙연 후보의 슬로건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께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추미애 후보 먼저 드리시죠. 네, 후보님께서는 그 신복지 국가를 약속하셨고 중산층 70% 세상을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신복지와 구복지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중산층 70% 만들겠다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총리로 재직하시면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럼 못하셨는지, 예를 들면 그 국무조정실장은 그 기재부 차관이죠. 기재부야 뭐 돈을 가지고 각 부서를 쥐락펴락하는 힘 있는 부서인데 그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을 하셨고요. 또 부총리로 추천도 하셨고, 그래서 이 최측근 부총리와 함께 막강한 힘이 있는 책임 총리로서 왜 못하셨는지 의문이다 하는 질문이 있고요. 네, 또 질문하시고요. 과연 안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안 한 걸 하시겠다 하는 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저보다 먼저 임명되신 분입니다. 제가 제청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신복지와 구복지의 차이는, 구복지는 그냥 좁은 의미의 복지입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ILO,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했던 보편적 사회보호 구상을 전제로 한 이미 국제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중산층 경제는 5대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장, 그린 성장, 사람 성장, 공정 성장, 포용 성장. 제가 일찍이 다 발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아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말씀하시죠. 예, 이 후보님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고 나면 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 경제를 건설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 되는데 제조업 우리 정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수출도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스 경제라고 아마 말씀 들으셨을 텐데 어떤 재화나 용역을 그냥 영구 소유하던 것을 사용권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그 아스 경제가 미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미래 전략 산업,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죠. 거기에 이제 디지털, 그린을 얹어서 미래 경제, 신경제형으로 산업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전략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가 여러 차례 손을 드셔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매우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재정 추계 때요.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는 그 돈을 붓기만 하고 나중에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총리 재직 시절에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큰일인데 박용진의 국부펀드 계획에 따르면 사실 국민연금이 또 하나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아무런 개혁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 구조만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 국민연금 보관 시점을 더 뒤로 늦추거든요. 혹시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고갈을 늦추기 위한 고민 이런 건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그 국부펀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을 그 당시에 좀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은 정부 내부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갈 연도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부담 중복지 체제로는 전환해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참 짧게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혹시 또 자유토론 시간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자는 추미애 후보입니다. 자리로 나와주시죠.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슬로건으로 갖고 계시고요. 근본적인 불공정 개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분 답변하시죠. 양승조 후보 질문하시죠. 예, 윤석열 전 총장님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재직기간 최고의 사정기관 감찰기관 수장이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오히려 검찰의 수장으로서 공직농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 투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이 근속 기간 동안에 그런 선출이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는 검찰을 개혁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제도 개혁의 입구를 열어놨지만 완전한 검찰 개혁은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 정보와 그다음에 수사권 또 기소권, 형 집행권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제의 잔재이거든요. 마지막 70년대 개혁, 검찰 개혁을 해야지만 정말 전공법, 정의, 공정 법치가 세워지고요. 다른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2의 윤석열, 제2의 최재형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개혁 완수가 절대적입니다. 예,
순서대로 김두관, 최문순 후보께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저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우리 추미애 후보 그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는 윤석열 총장 징계를 왜 실패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이 두려워서 회피한 사람들은 조국 장관을 입에 올리지 마라 이렇게 최근에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그 점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혁은 다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조국 장관은 거센 그 검찰 개혁의 저항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한 달 만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조국 사태라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70년간 거대한 몸집을 부풀려 온 검찰 개혁에 저항한 윤석열 항명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을 했고요. 또 주요 언론사 사주를 만나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바로 나오자마자 이미 대선 후보가 된 것이죠. 이렇게 법원도 속이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고도의 정치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에 정치 선언을 하니까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감사원장도 헌법기관인데 헌법상 중립성 보장 또 신분 보장 이런 걸 다 팽개치고 반헌법, 반법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10월 또 11월 수사지휘도 내리고 징계도 청구하고 했던 것이 지금 옳았음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 소위 조국 사태라고 불렀던 것을 윤석열 사태로 바꿔 불러야 된다. 우리 당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찰들도 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수족 같은 노력을 한 시절이 있었는데 자치경찰이 되면서 확 바뀌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잘 모르지만 검사장, 법원장 같은 분들도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적인 식견을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각 나라가 그 민주적 통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런 분들이 주권 재민을 어기고 오히려 제 식구를 감싼다거나 할 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선출직으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또 주민 소환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통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선출된 권력을 통한 간접 민주적 통제 방식이 있는데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 감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간접 통제인데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키웠다고 하는데 그 발언으로 큰 거예요. 언론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마지막 답변자입니다. 김두관 후보 자리로 나와 주시죠. 김두관 후보의 슬로건은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고요. 주요 공약으로 5급 2특 체제로 국가 재구조화를 공약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시죠. 예, 이낙연 후보 먼저. 예, 김두관 후보께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곳에서 무소속이었지만 경남지사를 하시고 또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양산으로 가셨어요. 마치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부산으로 가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 그런 행보 자체가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2016년 총선 때 안철수 씨 당에서 호남 홀대론으로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좀 선거를 치렀고요. 또 엊그저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영남 역차별론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실망했습니다만 그런 그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영남 지역에서 출마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심정을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사실은 영남에서 우리 민주당의 깃발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은 정말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남의 지역주의를 우리가 흔히 저항적 지역주의
영남의 지역주의를 이제 패권적 지역주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남은 그 패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지역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리틀 노맨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은 게 영광스럽고 부담도 됩니다만은 사실 영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우리 당에서 올해 동진 정책도 쓰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남 개혁 세력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들 부울경이 다 되고 시장도 주고 청장도 많이 됐는데 작년 총선에서 이제 반토막이 나고 다시 또 지난 재보궐선거에 부산시장에 패해서 염려가 많은데요. 특히 영남 민주개혁 세력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용진 후보 질문 순서 드립니다. 예,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요, 투자 R&D 및 투자 세액 감세 확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상 감세 조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R&D와 투자 확대에 따른 그 세금 감면 조치는요, 주로 대기업에 집중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감세 조치를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R&D 예산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 R&D 예산을 거의 다 대기업들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R&D 예산에 모랄 해저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제안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미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R&D 예산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확장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R&D 예산은 더 확대해서 그리고 또 중소기업 기술 특허 있는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 손 드셨죠? 그래서 그 김두관 후보님과 저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에 관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초월함으로 해서 지방 대학이 이제 금년에 학생을 못 채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을 내려보내고 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능력개발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지방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 대학 등록금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평생 직업교육으로도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 안을 냈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지방대학 살리는 것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하기 때문에 175개 대학이 지금 정원을 못 채웠고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소멸을 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 제안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기업이 다 수도권에 있고 몇 개 대학, 특성화 대학을 빼고는 49개 대학 평가에서 서울 1위에서 49위가 다 서울에 있고 종합병원들도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1대7 특급 토론 이상으로 잘 들었습니다. 코너 특성상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